정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린 너무 몰랐다를 보면서 여러 번 울었습니다. 우리의 의미가 선생님이 어떤 의도로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두 가지 의미로 읽었는데요. 뭐냐면 그 당시 우리 구한말 우리 민족, 우리 선조, 우리 선열 우리 너무 세계 정세를 몰랐던 우리. 그렇죠. 네, 그래서 러시아와 일본과 중국 또는 서구 열강 이 사이에서 흔들리면서 제대로 갈피 못 잡고 독립의 기회를 상실했던 우리 너무 몰랐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우리 과거의 우리 역사를 너무 모르고 살아왔다. 예,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혹은 해외 동포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피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고 읽어야 한다는 말씀 드릴 필요가 없이 그냥 이렇게 열어보시면 빨려 들어갑니다. 추리 소설보다 재밌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작정을 하고 쓰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막 그 당시의 상황에 맞춰서 독자들과 교감하듯이 그동안 참 인생 전반을 거쳐서 깨우치고 경험하시고 아시는 모든 것들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에 막 쓰시는데 이게 그 시대와 시기를 막 넘나들거든요. 막 저 고조선 갔다 고려 갔다가 탐라국 독립국이었던 때로 돌아갔다가 다시 현대로 돌아왔다가 그리고 여순과 4.3 연결되는 지점까지 갔다가 근데 그것을 그냥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타임머신 타고 들어가서 영화 속의 한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지 모를 그런 긴박감의 추리소설 같은 반전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꼭 추천드리고 싶고 우린 너무 몰랐다를 안 보시면 미워할 겁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현장을 찾아다니시면서 네. 국민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시고 또 어려운 거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이 사회의 모든 불의를 절신대로 기울여서 들으시려고 하는 우리 의원님의 태도에 제가 항상 감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구스럽습니다. 사실 오늘 그 선생님 꼭 제가 뵙고 싶었던 거는요.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 요즘 너무 힘들고 복잡하고 어렵고 어떻게 정치를 해야 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선생님의 좀 해안 지도를 받고 싶은 게 가장 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아마 SNS로 많은 분이 보시겠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특히 이제 선생님 텔레비전에서도 보시고 유튜브에서도 이제 많이 찾아보시긴 하시지만 그래도 이제 저 같은 현실 정치인이 여쭤보는 것에 대한 이제 답을 주시는 건 또 다른 것 같아서요. 한번 꼭 이렇게 뵙고 말씀을 여쭙고 싶었습니다. 허락해 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뭐 최근에 나경원 의원인가 그런 분들의 네. 그런 발언을 접하면서 참 우리 사회가 너무 그 의미 없는 그 과격한 뭔가 이 논쟁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 네. 이제 이런 거를 국민들은 마치 어떠한 그 우파 세력들의 지지가 올라가고 지금 뭐 문재인이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이 곤경에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국민들의 실제 여론조사와는 달리 국민들의 상식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리나라 역사가 그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믿고 있고 네. 나는 하다못해 난 이런 소리까지 저는 제 가슴 속에서 이건 제 가슴 속의 얘기입니다만은 김정은의 대변인 노릇 우는 뭐 그 남의 거를 인용했다 그러지만은 그 사람도 국회 대변인인데 그 뭐 자기 정당의 어떤 의견을 대변하는 것처럼 하다못해 북한 인민들이 고통받고 어려운 점이 있다면은 그거를 전 세계에다 대변해 주는 것도 뭐 그렇게 인도주의적인 시각에서 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작은 얘기 하나를 가지고 말로 규정하고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이 책에서도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 소위 빨갱이 문제라고 하는 게 그 종북인이 이런 말을 지금까지도 써가지고 도대체 이 전국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 이게 우리 역사가 얼마나 이 불행한 이 수렁에서 근원적으로 벗어나서 조금 더 건설적이고 정의로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얘기할 수 있는 네. 그런 시대가 올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저도 근본적인 인식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저는 철학자 입장에서 이 책을 쓴 거고 네. 인식의 문제에서 예. 그리고 아마도 그 표 의원님께서도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이 경찰이라고 하는 그 경찰의 출신이면서 경찰학이라고 그럴까 그 학문에 굉장히 깊은 조예를 가지신 분으로서 상당히 우리 사회의 그 문제를 보시는 시각이 굉장히 날카로우실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항상 하죠. 예.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그 우리 너무 몰랐다를 읽으면서 사실 좀 울었습니다 중간에. 예, 혼자서 몰래.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야 워낙 대만에서도 중국 철학으로 석사하시고 일본에서도 석사학위 또 받으시고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받으시고 뭐 동서양 철학 사상을 다 섭렵하시는 거의 전 세계 유일한 석학이신데 이렇게 현학적으로 말씀을 좀 안 하시잖아요. 그냥 그 우리 국민들 민중들을 이렇게 존중하시며 쫓아오시면서 이 책에도 보면은 그런 그냥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말씀들이 쭉 있으신데 매천 황희연 선생님, 뭐 고광순 의병장 그러다가 이제 여순 반란으로 이어지는 그 이야기들의 줄기가 너무 좀 몰랐다는 게 너무 죄송해서 울었고요, 사실은. 그리고 너무 우리가 약하고 힘들고 아프다는 것 때문에 많이 울었는데 어떤가 그 이제 읽으신 분도 많으시지만 좀 이제 지난 우리 100년의 역사의 그 출발일 수도 있는 그 대한제국 말기부터 의병으로 시작해서 해방 전국 있기까지의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 혹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우선 하여튼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아주 그 핵심적인 테마를 파악하신 것 같고 거기에서 또 눈물을 흘렸다. 저도 사실 이거 아주 저도 울면서 쓴 거거든요. 네. 이게 그냥 쓴 게 아니고 그리고 거의 그냥 미친 듯이 쓴 거예요. 그냥 네. 이게 거의 한 달 만에 이 방대한 2,000매에 가까운 원고를 완성했는데 그건 뭐 미친 사람 아니고 그 전에 뭐 한 반년 정도의 숙고가 있었지만 네. 자료도 다 준비해 놓고 쓰는 거지만 그냥 미친 듯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뭐 이 책을 사 보시면은 되니까 네, 다 아시게 될 테니까요. 예.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건 없지만은 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그 해방 정국에서 제일 핵심적인 문제가 사실 가짜 뉴스였거든요. 네. 가짜 네. 뉴스. 오늘날도 우리 사회를 괴롭히는 거는 가짜 뉴스입니다. 네. 가짜 뉴스인데 그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은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상당히 가치 판단적으로는 국민들이 이미 그 엉터리라는 걸 알면서도 예.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은 무조건 우리 사회에서 마음 놓고 퍼뜨리는 거예요. 지금도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은 뭐 막가파들이죠. 네. 그런데 그 막가파들의 힘이 사실은 나오는 그게 엉터리라는 걸 알면서도 그게 자꾸만 어떻게 인기를 얻는 듯이 보이는 이유가 이 누적된 언어의 힘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빨갱이라는 언어가 어저께 만들어진 거라면 힘을 못 갖지. 근데 7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70년 동안 그거는 끊임없이 공포스러운 권력으로 작용해 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70년의 누적된 하중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제 종북이야, 제 빨갱이야, 제 좌빨이야, 뭐 이런 말들은 완전히 우리 사회에서 그것이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거의 역사의 그 무의식까지 침투해버린 무서운 이 권력과 폭력과 이런 것에 어떠한 그야말로 저 불교로 말하면 아라야식에 함장된 힘이라고는 보고 싶은데 그거를 결국 우리가 뭐냐면 이게 자연스럽게 형성된 게 아니라 한 3년 동안에 완벽하게 이승만이 그 자기 정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작하고 그 조작된 거짓을 국민들의 심성에 완전히 심어주기 위해서 엄청난 폭력, 제노사이드, 그야말로 무서운 폭력으로서 이 국민들을 겁을 줬다는 것이고 사실은 그 당시 주체가 그 당시는 그게 표 선생님의 출신인 경찰이었죠. 네. 경찰이 그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네. 군대조차도 그때는 하수인 경찰보다 더 직급이 낮은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는 지금과 거꾸로 경찰이 검찰을 죽였습니다. 네, 여순 사건 내에서는 예. 그 정의로운 검찰들이 저기라면 적구 검사로 저 새끼 빨갱이 검사라고 경찰이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해 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우리 역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근원적인 반성을 해보자. 네. 그것은 단지 어떠한 정치사적인 그러니까 우리 국내 정치사적인 측면에서 누가 뭐 싸우고 말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세계사의 냉전 구도의 원점이 바로 이 책 안에 담겨 있다가 사실은 이 책을 읽지 못하면 우리 한국사를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계사를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월남전을 우리랑 관계없는 걸로 보거든요. 근데 사실 안 그렇죠. 왜냐하면 여순 이 민중항쟁을 진압하는 이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곧 6.25 전쟁으로 확대된 것이고 네. 6.25 전쟁에서 이 냉전 구도가 고착되면서 그것이 결국 인도차이나 워로 확대되어 나간 거고 그러니까는 이 1945년 국공합작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이렇게 그 내전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우리 6.25를 거쳐서 그야말로 월남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에 뭐 불란서도 관련돼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관련돼 있고 여기서 생겨난 비극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여순민중항쟁이나 제주 4.3의 비극을 모르면은 사실은 케네디가 암살되고 로버트 케네디가 암살되고 마르틴 루터 킹이 암살되는 미국 국내 문제까지 올바로 이해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네. 냉전으로 이어지고 선생님 책에 이렇게 제가 읽다가 너무 몰랐다라는 그 주제가 계속 꽂히는 게 지금 말씀도 주셨지만 1945년 2월에 미국이 소련으로 하여금 참전해달라. 네. 이러면서 얄타 회담에서 네네. 예, 북쪽 38선 이북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그런데 결국은 그해 8월에 히로시마 나가사키 두 방의 원자 폭탄이 터지면서 소련이 사실은 개입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이념 전쟁의 첫 출발점, 냉전의 출발점 남북으로 갈리고 미국 소련으로 갈리고 그런데 그걸 막을 수 있었던 것이 건국준비위원회라는 토착 그 독립 세력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그쪽에서 인수받았더라면 분단도 안 됐고 했을 텐데 거기서부터 시작된 냉전이 베트남 전쟁으로 이어지고 도미노 이론에 따라서 자꾸 이러한 냉전 확대로 이어진 그 이제 전반적인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좀 너무 이렇게 압도당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보면 어떨까? 근데 그러한 역사 인식을 우리가 조금만 한다면 쉽게 빨갱이라는 얘기 안 나올 텐데 또 여수 순천에서 또 제주에서 그 수만 명의 양민이 빨갱이란 말 한마디에 그냥 학살당하는 그 비극을 근데 왜 자꾸 지금 이게 확대 재생산되고 있어? 이걸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을까요? 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저는 이번에 이 책을 쓰면서 그 자각한 게 있어요. 네. 아주 내가 이 책을 쓰면서 뭔가 새로운 인식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네. 저는 요번에 이 책을 쓰면서 이 책은 어떻게든지 좀 쉽게 써야겠다. 예. 근데 저는 쉽게 쓴다는 것 자체가 내가 버트란드 러셀이나 뭐 비트겐슈타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 나는 정말 그 사람들보다 쉽게 쓴다 이렇게 자부하고 살았는데 네. 한국에는 나보고 자꾸 어렵다고 그러는 어렵다고. 거예요. 근데 이 어렵다는 것 자체가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지식인 사회에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내 책이. 예.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어렵고 그저 한 30대, 20, 30대 그 오피스 걸이 돼서 멋있게 자기 인생을 낭만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복잡한 생각 안 하는 사람들한테 어려운 거예요. 네. 그 사람들한테 어려운 거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는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들은 다 그 사람들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요 책 구매층이죠. 내가 상대로 했던 층이라고 하는 거는 사봐야 10,000명이에요. 예. 10,000명이라면 많은 사람들 돈 버는 줄 아는데 10,000명이라 봐야 한 돈 1,000,000원 건지는 겁니다. 예. 제가. 네. 그거 가지고 교수 월급도 안 돼요. 예. 그 책 하나 1년에 한 번 써가지고 1년에 사실 수입이 한 1,000,000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 예. 근데 그 만부 파는 것도 우리나라의 최고의 셀러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요번에 아까 처음 질문에 잊지 않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연결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요번에 이거가 그래도 쉽게 쓴다고 쓰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봐가지고 지금 이제 몇만 부가 나갔거든요. 아, 예. 몇만 부가 나가서 내 인생 처음으로 내 책은 인문과학에서 1위를 했지. 네. 인문 베스트였지. 종합 베스트가 한 번도 한 적 없다고 내가. 아, 이제 한 번도 없었습니까? 옛날에 여자란 무엇인가 한 번 있었고 네. 그 뒤로 없었어요 별로. 근데 요번에 종합 1위를 하면서 해보니까는 그거 유지하고 싶잖아요. 네. 근데 유지가 안 돼요. 이게 개건 10위권에서 미끄러져 나와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한 거죠. 나는 여태까지 진짜 대중을 방치해왔다. 내가 상대로 해야 될 사람들은 이 책을 자발적으로 사야 할 사람들인데 네. 그들을 계몽 안 하고 우리 미래에 어떤 미래가 있겠는가.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깊은 걸 깨달게 됐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도울 아인 오방간다에서 아인이랑 계속 교섭을 해가면서 예. 아인이가 계속 얘기하는 게 선생님 말씀 참 좋은데 그 지금 젊은 애들 하루하루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한테 그 가슴에 안 와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왜 가슴이 안 가냐 이렇게 좋은 말이. 근데 그거를 내가 근본적으로 반성을 할 문제가 거기 있더라고. 그러면 우리 지식인들은 굉장히 지식이 어느 수준에 올라온 교양인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 세계를 이끌어갈 건가? 이거 아니다. 아니죠. 예. 예를 들면 토마스 페인이 커먼 센스를 써가지고 미국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거는 그냥 완전히 밑바닥 농노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냥 뭐 3주간에 뭐 50만 불을 받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야 이게 뭔가 우리 역사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빨갱이를 없애는 것은 우리가 통일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분단을 극복하는 것. 분단을 네. 극복해서 네. 북한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더불어 살 때 비로소 없어질 텐데 예. 그거를 없애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정하게 대중들을 자각하게 만들어야 돼. 예. 빨갱이란 말에 전혀 노란하지 않고 아무리 그런 말을 해도 그 우스운 개소리야 하고 취지 도외해버릴 만큼 우리 이 어린 학생들까지도 그러한 커먼 센스를 가지는 민족을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너는 얼마나 기여했느냐. 여기에 내가 이번에 깊은 반성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이 근본적인 우리가 지금 정치권에서는 물론 이제 갑론을박을 하고 뭐 나의원이 뭐 국회의원들을 해도 뭐 떳떳하게 나와서 손을 들면서 나는 승리했다. 누구보다 나 뭐 당 대표보다도 내가 더 인기를 더 획득할 것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거는 정치적인 계산에서 나온 이제 행태라고 본다면 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그러한 정치적인 계산과 무관하게 어떻게 근원적으로 이 역사를 진보시켜야 할 것인가. 그러한 이 여순 민중 항쟁의 뼈아픈 이 현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본질적으로 벗어나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 우선 제1탄을 제가 네. 이거를 역사적 사실을 근거해서 낸 겁니다. 그러니까 명진 스님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무엇보다도 선생님의 그 쉽게 써주신 것도 고맙지만은 이 책은 정확한 출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책을 읽으면은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역사를 바로 봐야겠다는 자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각도에서 저는 이 책이 하여튼 많은 사람들한테 유포시키기 위해서 그분은 뭐 돈도 없는 양반이 그냥 요새 저 중도 잘렸잖아요. 퇴출되는데 100불을 자기 사오자마자 사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뿌리면서 반드시 니들 내가 주는 걸 그냥 받지 말고 또 100불을 사서 또 뿌려라 뭐 이런 식으로 네. 다단계식으로 아주 노력을 하고 계신데 하여튼 지사들이 좀 이거를 나는 많이 사서 보면은 결국은 그 여순 특별법을 제주 특별법을 만들듯이 그래서 제주에 제주 4.3 평화공원이 만들어졌듯이 여수와 순천 중간쯤에 여기다가 그런 평화공원도 만들고 이런 좀 뭔가 새로운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여태까지 70년 동안 숨 죽이고 살아왔던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전라도에서 나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당신 괜찮습니까? 괜찮냐고. 그러니까 지금도 공포스러운 거예요. 지금도 두려움 속에 살고 있죠. 그런 공포스럽고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거를 어떻게든지 해서 전라도 사람들을 근원적으로 신원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이 광주 5.18 광주 민주항쟁이라는 게 근세 우리 민족을 결정적으로 바꾼 굉장한 거였지만 사실 그것은 이 여순 민중항쟁의 연장선상 5.18이라는 거는 그런데 5.18이 그만큼 그래도 그 광주에서 그런 보상을 받은 것은 그만큼 민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여순 때는 그 몇십 년 동안을 그냥 숨 죽이고 산 이 사람들과는 달리 그 당시는 불과 한 6년 있다가 민중들이 어떤 방식으로도 그걸 뒤엎고 폭로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힘이 돼서 결국은 그 5.18 폭거의 주보인 그를 다 감옥으로 보내는 그런 멋있는 일들을 우리가 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 광주 민중항쟁보다도 더 그랜드 스케일이고 더 중요한 여순 이 사건을 사실 뭐 광주 민중항쟁은 우리에게 그냥 피부로 와 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도연맹에 사실은 30만 명이 학살된 것 자체가 이 여순의 서부터 시작된 여순에서 시작됐고 여순을 빌미로 해서 만들어진 그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여순과 같은 그러한 억울함을 당했던 사람들이 모두 등록을 해야만 했고 그 등록해서 다 했더니 그걸 다 죽여버리니까. 그러니까는 사실은 전라도가 좀 인물이 빈곤합니다. 근데 그게 다 죽였기 너무 때문에. 많이 죽어서. 너무 많이 죽였어요. 예.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저 여순 이 사태에서도 그 좀 생각 있는 그 당시 중고등학생 다 죽였는데 중고등학생 중에서 좀 생각 있고 똘똘한 애들은 다 그때 봉기할 때 같이 봉기했단 말이에요. 참지 못하고 불의에 참지 못해가지고 근데 다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전라도의 인물이 될 수 있는 싹은 다 죽였어요. 네. 그래서 오늘까지 이런 한을 우리가 풀어주지 않고서는 정말 이 떳떳한 대한민국이 될 수가 없고 그리고 앞으로 남북 통일이 되더라도 사실은 이 여순 문제는 북한에서조차도 별로 그렇게 다루지 않았던 문제고 제주 4.3이나 이런 것들을 북한에서는 너무 과격한 책동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정권 그 수립에 김일성이가 불리하다고 봤기 때문에 예. 그 뒤로도 그 역사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우리 자체로 밝혀야 되고 그럼으로써 국민들이 본질적으로 각성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책에도 보면 선생님도 48년에 태어나셨으니까요. 예, 그 어렸을 때 여순 반란이란 걸 그냥 귀에 못이 박히듯이 그냥 그 상식인 것처럼 알고 살아오셨다. 근데 살펴봤더니 너무 그러니까 저도 가장 또 한 번 울었던 게 신전마을 이야기 보면서 지금 좀 이제 얘기가 좀 안 나오는데요. 그 참 우리가 추석이라고 하는 그 시기가 신전마을 분들한테 떼제사라고 되고 14살짜리 산에 간 아이를 이렇게 치료해주고 총성을 입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먹여주고 했는데 이 아이가 다 나와서 아이들과 놀다가 조금 따돌림을 받으니까 아니 우리 무리 데리고 와서 혼내줄 거야 라고 했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그것이 귀에 들어가서 마을 사람 전체를 불러다 놓고 너 한번 너한테 도움 준 사람 한번 찍어봐. 그러니까 밥 준 사람 또는 치료해 준 사람을 전부 앞으로 몰아내고 살해하고 불태우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냥 그 공포 영화에 나오는 아프리카나 중남미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로만 알았는데 우리 땅에서 있었다는 일 아닙니까? 그런 마을이 뭐 한두 마을이 아니고 또 그리고 어느 마을 가면은 전부가 그 저보다 나이 한 1년 후에 이 유복자가 아주 집단으로 나오는 그때 다 죽여버리고 애 뵌 여자들만 살아남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부가 유복자가 되고 그런데 이제 더 가슴 아픈 얘기는 거기서 당한 그 마을의 젊은 어린 애들이 살아남아 가지고 할 게 없잖아요. 이게 이제 완전히 빨갱이 마을로 몰렸고 집안 얘기도 못 하고 그 어디 취직도 못 하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고아원이나 들어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리 밑에 가서 이제 농마주의 그런 데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할래도 할 수가 없어요. 이 한국 사회에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던 거예요. 그 패밀리가 수만 패밀리가 되니까. 근데 사실은 4.19 때 경무대 앞에 끝까지 그 앞서서 그 나갔을 때 사실은 거기 대학생들은 얼마 없었고 거기 때도 전부 중고등학생들이 나갔어요. 4.19 때도. 4.19 마치 그 대학생들이 일으킨 것처럼 하지만 대학생은 늦게 나고 대학 교수도 어쩌고 하지만 대학 교수는 한참 제일 사실은 늦은 나온 거고 그런데 그 경무대 앞에서 죽은 사람들은 실상은 그 광화문 이런데 이렇게 그 당시는 전부가 뭐 껌 팔고 담배 팔고 구두닦기, 구두 닦기 그리고 신문 파는 사람 이런 애들이 쫙 깔려 있었거든요. 걔들이 다 나가서 일선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여순 반란이라고 규정한 이 여기에 정말 이게 매도당해서 빨갱이로 죽었던 그 자손들이 사실은 그 극한 상황에서 민주의 제물로 또다시 바쳐지게 된 겁니다. 그런 역사적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축복받은 오늘의 이 현실에 오기까지 얼마나 비극적인 현실이 있었는가. 이걸 생각하면 어떻게 국회에서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으며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나는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보면은 냉장고를 열면은 나는 이 사람들 이런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냉장고를 열면 그냥 가득 있어요. 가득 뭐가. 근데 다 유리병에 이렇게 담아져 있단 말이에요. 네. 우유도 그렇고 뭐 요구르트도 그렇고 뭣도 근데 그 병이 하나하나가 진짜 내가 쓰는 유리컵 몇십 년을 써도 좋은 그것과 거의 같은 퀄리티의 좋은 병들이거든. 네. 이런데 한 번 내가 물을 먹기 위해서 요구르트 한 번 먹기 위해서 이걸 내버린다. 그리고 아침에 또 이렇게 보면 쌀밥을 우리는 제일 천시하고 있잖아요. 쌀밥을. 근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쌀밥이라는 거를 마음대로 먹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쌀밥에 고깃국 최고의 1년에 근데 이런 거를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그야말로 모든 국민이 사실은 이전에 왕보다 궁궐에 살고 있는 왕보다 더 호화롭게 산다고도 말할 수 있는. 네. 네? 어디서 이렇게 들면 뜨거운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나 이런 세상이 도대체 어딨냔 말이에요. 우리 어릴 때 물을 아무 데서 틀면 더운 물이 나오는 이런. 근데 이런 거에 우리는 아직도 감동이고 감격이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하시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아니 전혀 가슴 와닿지 않는 아인이 끼어들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런 말씀하시면 전혀 모릅니다. 그런 네. 세대에 왜 이런 말을 내가 하냐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동포들은 굶어 죽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북에서는 그렇고 쌀이 네. 지난 해에 엄청 수확이 좀 수해가 뭐 하여튼 더웠다가 저기 하고 이래가지고 엄청난 지금 이 농산물 수확량이 뭐 반감하고 지금 배급이 아주 영양실조로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김정은이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떤 최소한의 이건 그러한 거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그래도 한 동포로서의 인도주의적인 우리는 지금 쌀이 썩어나고 있다는데.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왜 이렇게 너그럽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그 평화라는 거는 전쟁의 결려 상태가 아니라 평화라는 걸 말하는 사람이 전쟁의 결려면 평화다, 평화시키다 이러는데 사실은 평화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평정 상태가 없이는 평화가 올 수가 없죠. 지금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전쟁을 안 하고 있지만 이 지금 서울 시내에도 가득 찬 공기가 맨날 그냥 태극기 부대 나오고 뭐 부대 나와가지고 여기서 전쟁하고 있으면 이게 진짜 전쟁 상태죠. 우리가는 이런 거를 다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식의 전환을 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인식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 네. 우리가 좁게 봐서 어떠한 내가 이러이러한 발언을 하면 나는 정치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설 것이다 라는 자기 한 사람의 그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그 스테이트먼트를 생각하지 말고 최소한 당의 입장이든 뭐든 최소한 우리 민족이 공동선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기본은 지키면서 정치인들이라도 이 공동선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역사의 방향을 놓고 그 방법론 가지고 싸우자.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이건 근본적으로 헐뜯고 비판을 해야지 비난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우리는 점점 이제 어려운 상태로 가는데 그러나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제가 사상가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본적으로 우리는 역사의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그래서 국회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사상가는 사상가로서의 그 우리 민족이 나가야 할 당위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우리 임무입니다. 네네. 다시 여순 이야기를 좀 하면 네.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경상북도 포항에서 태어났습니다. 포항. 예, 경상도 사람이고 저희 외가는 뭐 아주 골수 정말 그 경상도여서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전라도 사람 믿지 말라. 언젠간 뒤통수 친다. 그게 저희 경상도 친척분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시던 말씀이에요. 나중에 제가 이제 친구들을 사귀면서 그것이 전혀 사실이 아닌 걸 실제로 체험하게 되면서 나중에 이제 광주 민주항쟁도 보고 그게 너무 가슴 아팠고 죄송스러웠고 지금도 좀 죄책감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 부친께서는 평안남도 순천 출신이시고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 모두 북에 지금 남겨 계시거든요. 선생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북에서 굶주리고 있는 동포들의 제 조카들, 제 사촌들, 제 삼촌 고모가 다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이 비극을 저한테는 현실이고 저한테는 절박하고 이제는 좀 그런 허위의 정치 이념이나 몰이에 좀 휩쓸리지 말고 좀 풀었으면 하는 그런 그 간절함이 있는데 정치 현장 국회에 가면 이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너무 좀 낙담을 느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여순에 대한 우리의 이해 부족 중에 하나가 박정희란 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분이 사실 여순에 연루된 14년대 군인으로서 거의 사형 판결까지 받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구명이 되셨는데 나중에 본인 스스로가 메카시즘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하면서 빨갱이 머리 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분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승만 전 대통령에 의해서 빨갱이로 내몰리고 죽을 뻔한 분이잖아요. 근데 다시 그분에 의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빨갱이로 내몰리고 다시 사형 판결을 받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 상황을. 그거 좀 복잡한 문제죠. 그러니까 네. 박정희가 그 14년대 사람은 아니고 그 사람은 이제 아주 육군 그 당시 본부에서 본부에 예. 활약했던 사람이고 거기서 사실은 여순 그 당시 이제 여순 반란을 진압하러 내려갔던 사람이에요. 진압하러 내려갔던 사람이고 그래서 미국의 뭐 하우스만이라든가 그런 그 당시 아주 그 미국의 이권을 대변하는 아주 그 파워맨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활동했던 사람인데 사실은 박정희는 그렇게 하면서도 그 당시 내면적으로는 겉으로는 그 토벌 작전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이제 그 남노당 그 조선경비대 그 어떠한 상당한 조직 침투 책임책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형님이 또 연결됐었죠. 그 형님은 이제 그 대구에서 뭐 동아일보 지국장도 하고 그리고 뭐 그 나중에 황태성이라는 그 간첩이 내려오는데 사실은 황태성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엄청나게 그 해방 정국에서 활동했던 좌익 활동을 했던 사람들인데 사실은 그 굉장한 양심 세력들이죠. 해방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도 사실은 상당히 그
이승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 뭔가 아이디얼리즘이 있는 인간이에요. 근데 이 박정희의 그 결정적인 비교 한마디만 하면은 그런 모든 정황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 신념을 배반하는 방향으로 자기 인생의 서바이벌의 길을 열었다는 얘기죠. 어떻게인지 생존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 살았어요. 사실은 4.19 혁명 후에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 것도 상당 부분이 이 사람은 그걸 일으켜야만 생존할 수밖에 없었던 궁지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사실은 뭐 김종필 같은 사람도 아주 프로페스트 자기가 말하는 사회주의자였고 사회주의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이승만 정권 하에서 이게 진짜 썩었다. 이 군대가 이렇게 썩어가지고 되겠냐. 그래서 정풍운동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해서 군대 내에 빨갱이지만 그 빨갱이라는 전력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빨갱이이기 때문에 사실은 윤보선과의 선거전에서 빨갱이라는 전적을 갖다가 그 윤보선이 밝히게 되면서 동아일보 호해록에 터지니까 빨갱이로 몰렸던 전라도 사람들이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준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빨갱이기 때문에 득보고 빨갱이 때문에 손해보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최소한 내가 메카시즘에 빠는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면 그건 지켜야죠. 그거를 때문에 자기가 대통령 됐는데. 네. 근데 그러한 기본적인 것조차도 이 사람은 안 지키고 배신을 하고 정보부의 가혹한 정치를 만들었고 이러면서 배신을 해간 거죠. 그러니까는 참 나쁜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기 신념을 배신하진 말아야죠. 그러니까 그나마 뭐 그 경제 기획 경제 그 개발 계획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사실은 그 모든 모델이 스탈린에 있었던 거고 이 전부 좌파 계열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우파를 논하는 사람들 자체가 얼마나 지식에 천박한 사람들이냐. 자기들이 가장 존경하는 박근혜와 박근혜 아버지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빨갱인데 그리고 이 빨갱이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역사가 대부분 빨갛게 되어 온 건데 그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한다면은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인가 이게. 그러니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사는 이게 복잡스럽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한 가닥으로 한나에 뭐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 승리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상황에도 뒤집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뭐 종북인이 뭐 빨갱이라고 외치면서 떳떳하게 활보하는 세력들이 뭔가 인기를 얻는 것 같지만 그거는 결정적인 순간에 오면 다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사는 계속해서 보세요. 이거 보면 우리 역사에서는 불의가 승리한 적은 없어요. 이게 아주 우리 역사의 정치예요. 이 조선민족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태까지 일제시대를 통해서도 친일파가 존경받은 적도 없고 그렇고 어떻게든 독립군 우리가 그 식민지가 지구의 80%를 덮고 있던 그 식민지의 국가 중에서도 그 임시정부를 세워서 끝까지 전 국민이 만세 삼창을 해가면서 독립국임과 자주민임을 선포하면서 해방을 맞이한 민족은 우리밖에 없고 우리밖에 없고 인도 사람들보다도 어느 민족보다도 우리가 더 우수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렇고 그 무서운 그저 그냥 난 내 가슴에서 가장 끔찍한 건 보도연맹이에요. 보도연맹이라는 거는 다 동으로 이걸 보냈어요. 니들 동호는 할당을 보내 몇 명은 좌파로 몰아가지고 등록을 시켜라. 그래야 우리가 이승만 정권을 그러니까 지금 이 보도연맹이라는 것 자체가 이승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뭐 오제돈이 뭐 그 이상한 놈들이 이 저기를 이승만을 한테 아양 걸리기 위해서 임의로 만든 우익단체라고요. 네. 거기에다가 다 등록을 시켜 이거 협조를 한 거죠. 이제 이승만 정권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등록을 하라 그러니까 사람이 안 모아지잖아요. 등록 안 하고 이러니까는 야 이렇게 등록하면은 이건 그 여순에서 죽은 여자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뭐냐면은 여기 등록하면 배급을 더 많이 줄 테니까. 그 이거는 니들 등록만 해서 보호를 받으라는 거지. 사회주의 그러니까 그 빨갱이 전력이 니네 집안에 있지 않냐. 어느 먼 직절에도 하나 있으면은 그거 구비자 가지고 우리가 보급도 잘해주고 그럴 테니까 등록을 해라. 그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서 교육 받으면 된다.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저기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착한 안악들도 그 등록한 거예요. 그게 30만인데 박정희가 딱 6.25 전쟁이 났다 그러면 물러가면서 뭐냐면은 이승만이 그 2월 25일 날 2월 27일 날 새벽에 대전으로 도망가면서 첫 내린 명령이 뭐냐면 그 보도연맹 등록된 사람들 다 죽여라. 다 죽여라. 아 자기가 그냥 가면 됐지. 왜냐면 저기서 내려오면은 분명히 얘들이 다 거기 합세해서 불리한 정국을 만들 테니까 보도연맹 사람들을 우선 다 죽여라. 이 사람들이 무슨 북한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그거 아무런 상관도 할 없고. 일도 없는데 그 북한군하고 이게 결탁될 거다라는 그 위기감 때문에 그들을 다 죽인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 들어보면 다 그날은 뭐 보통 때 뭐 그랬더니 오늘 특별히 뭐를 준다더라. 그래서 간다 그래 다 뭐 이 와이사스에다 그 당시 뭐 세비로라고 그랬잖아요. 세비로에다가 다 정장을 차려입고 여자들도 고선하게 차려입고 나간 거. 그냥 뭐 그냥 따발총으로 갈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죽은 게 그 진상조사 사실은 그 하신 분한테 얘기했는데 하여튼 30만 원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역사를 저지른 그 이승만도 우리는 그냥 편하게 줄게. 모택동처럼 그 잔혹한 문화혁명을 만든 모택동도 중국 인민들은 그 수억의 인민들이 그를 처단은 못했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 4.19 혁명을 통해서 바꿨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역사는 지금 이렇게 5.18을 거쳐서 우리가 민주화 항쟁을 거쳐서 오늘 촛불혁명까지 왔는데 촛불혁명이 마치 일시적인 무슨 허황된 꿈이었던 것처럼 한여름밤의 꿈이었던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발언을 아무리 한들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그 세력들은 패망하고 맙니다. 역사의 물줄기는 바꿀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절대 없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물론 여러 뭐 임시정부의 수반도 하고 탄핵당하기도 하고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긴 했지만 미군의 힘을 빌어서 대통령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과 그 이후에 수많은 학살을 빨갱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고 부정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영구 연장을 하려다가 결국 우리 민중에 의해서 쫓겨났죠. 근데 그가 부활했지 않습니까? 지금 여전히 이승만을 국부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휩쓸고 다니고 있고요. 또다시 광주 민주화 항쟁의 그 뭐 살인마
있죠. 그 살인을 총 지휘 명령을 한 것으로 확인된 내라는 뭐 살인죄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이라는 사람도 다시 지금 부활을 해서 책을 써서 5.18 희생자들을 능멸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선생님의 그런 전체적 역사적 낙관론 우리 민족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정의를 이렇게 세울 것이고 불의한 자들은 무너지게 돼 있어라는 것들을 선뜻 지금 못 받아들이는 낙심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예. 우리 이제 표 의원님이나 나 같은 사람들의 역할이 있는 건데 이게 바톤 터치예요. 뭐냐면은 이승만이 그렇게 해서 4.19 혁명에 의해서 민중에 의해서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해서 분노한 민중이 일어나서 뒤엎잖아요. 네. 그 덕을 그러니까 미국이 그 학생들에 의해서 넘어지는 이승만을 가만히 둔다. 군대 내에서도 이 기회에 우리가 또 엎으면 미국이 우리를 용인할 것이다. 그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는 거죠. 예. 군대 내에서 틈틈이 기회를 노리고 있던 사람은 자 이거 4.19가 혁명이 돼? 그거 성공해? 야 우리 군대에서 이거 뒤엎자. 그래가지고 그 틈에 결국은 4.19 혁명의 덕으로 5.16 쿠데타를 군사정변을 일으킨 사람들이 그 뒤에 또다시 빨갱이라는 레떼를 덕을 봐가지고 대통령까지 됐고 그러면서 이승만의 통치 이념과 그 반공 이념을 거기서 그 소위 말해서 민중항쟁 때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의 이 반공 정신을 가지고 철저하게 우익 반공 정권을 또다시 만들어가는 박정희. 근데 이 박정희가 하여튼 그 뭐 친구가 했는데 그 틈에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황당한 꿈을 꾸는 박정희의 아들들 하나회 뭐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간 역사. 네. 끊임없이 뭐냐면 그 기회에 이렇게 하나의 공백이 생기면 그거를 바톤 터치를 해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릴레이를 계속 해온 거예요 지금.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릴레이 방식으로 또다시 정권을 만들어 가겠다는 게 아마 지금 뭐 한국당의 정략인 것 같은데 그런 타성책에 의해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이제 우리 역사는 그 알아야 될 것은 이제는 뭐냐면 이 냉전체 이 모든 릴레이 경주를 가능케 했던 그 홈그라운드 그 사람들의 홈그라운드인 냉전이라는 이 그라운드가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기반이 완전히 달라졌으니까 달라졌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확신을 가지고 아까 내가 했던 것이 뭐냐면 이 책을 쓰면서도 이거 진짜 이 베스트셀러를 앞으로 내가 좀 여러 개를 써야겠구나. 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선생님의 역할이 큽니다. 나는 어떻게 하지? 네. 난 사실 베스트셀러 쓰려면 얼마든지 써요. 예. 근데 난 그런 것들이 학자적 양심에 비추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심각한 이런 연구 성과만을 생각을 했는데 이거 조금 생각을 바꿔야겠다. 네. 지적 활동에 뭔가 그 다원화를 나도 이제 꾀해야겠다. 영화도 만들어 보셨잖아요. 네, 뭐 근데 예. 이제 영화도 조금 더 저급한 인기 영화에 좀 출연도 하고. 예, 상업적인 영화. 뭐 네. 좋죠. 예.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기회만 있으면 내 인생을 불살라서 제 원효 대사가 마지막에 무에 춤을 추면서 모든 동네에서 그냥 애들하고 섞이면서 춤추고 놀이하면서 사셨듯이 네. 뭔가 보다 대중적인 그 삶 그리고 우리 지식인들이 이제는
그러니까 20세기에 가장 이것 또 하나의 거대한 이 근원적인 문제인데 20세기 지식인들이 오늘 나갔던 거기도 마찬가지고 저 경찰학을 하셨으니까 이 20세기 지식인들이 석박사를 받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학문이라는 개념이 그 개념 자체가 지식이나 학문이나 이런 개념 자체가 아주 철저히 서구화되어 있습니다. 네. 서양이 말하는 어떤 지식 체계에 끼지 못하면 이거는 지식의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이 우리들을 아주 이 무의식까지 침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런 데서 벗어나야 된다. 뭔가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규정해야 되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우리 민중의 철학을 만들어야 할 때고 우리가 민중과 더불어 같이 데모를 한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상계 이 지식인들 모두가 총동원해서 이 대중 앞으로 지식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이제는 촛불혁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길거리 나가서 마칭을 하는 그 혁명이 아니라 네. 지식 자체를 혁명하는. 예. 이제는 우리가 서구적 잣대에서 지식인 소리 못 들어도 좋다. 근데 이 역사를 빨리 우리는 바로 잡아야겠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all out war를 지금 해야 된다 이거야. 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이게 책에서 또 이제 떠오르는 게 여운형 선생의 말씀이 어쩌면 여기서 이제 그 선생 표현에 의하면 지도층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여운형, 이승만, 김구, 김규식, 또 북의 김일성, 조만식 이런 분이 차라리 없었더라면 오히려 대한민국 민중의 힘에 의해서 됐죠. 예, 민주공화국이 더 잘 분단 없이 됐을 것이다 이런 한탄을 하셨고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이후 4.19 이후에 들어섰던 장면 정권이 결국은 그 4.19 피 흘린 민중의 뜻을 이어받지 못하고 쿠데타로 넘겨져 버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 서울의 봄이 오고 민주화의 봄이 일어섰지만 역시 그것을 이어받지 못하고 전두환 쿠데타에 의해서 또다시 군사 정권이 들어섰고 이번에 촛불혁명으로 다시 우리 민중이 희생하셔서 정권을 바꿔주셨는데 제가 느끼는 공포감과 두려움은 바로 그것이거든요. 선생님 말씀처럼 지식의 전면전, 지식인의 어떤 그렇죠. 혁명, 독자성, 서구 중심의 식민성을 탈피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또 저희들이 뭘 잘못해서 자꾸 이렇게 불안하고 흔들리고 하는 것 같아서 좀 깨우쳐 주십시오. 저희들이 뭘 어떻게 더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는 이 더불어민주당도 아주 대각을 해야죠. 각성을 해야 되고. 네. 아까 이제 해방정국의 여러분들을 얘기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거는 사실은 김구 선생과 같은 그런 진짜 애국자, 민족주의자가 폭넓은 중도파로서의 아주 대단한 역량을 가지고 있던 몽양 여운형과 결합을 했더라면 네. 해방정국의 이 상황은 참 아름답게 돌아갔을 것이다. 근데 결국 김구 선생이 너무도 그 막연한 우파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었고 서구적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소박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벌써 자체 내에 그 반성된 만한 요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정 세력이 빨리 귀국해서 미국의 허가를 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그때는 미국이 뭐 알지도 못했을 때거든요. 네. 그럼 8월 16일에 그냥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바로 개인 자격으로 그냥 개인 자격이 아니라 뭐 임명 자격으로 하든 뭐 어쨌든 임시로는 그때는 뭐 미국이 손도 못 쓸 때니까 그냥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그만한 기동력이 없었고 들어와서 바로 건준과 결합해서 정부를 세우고 완강하게 메시지를 바라면서 국민들을 설득시켰고
그 두 분은 힘만 합치면은 절대 분열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만큼 대의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 멋있는 찬스를 우리가 또 놓친 것이고, 그리고 또 반성해야 될 점은 박헌영이 같은 공산주의자가 너무 현실을 몰랐다. 조직 재건에만 힘썼지 그 근원적으로 좌파도 반성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은 좌파 우파를 막론하고 항상 반성할 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알자는 거지. 네. 반성할 게 있으니까 그 반성을 그러니까 역사에서 반성할 점을 우리가 터득함으로써 그 역사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반성의 계기를 우리가 이 역사는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과연 촛불혁명 이후에 이 또다시 그것이 뒤엎어질 것이냐. 이제 저는 하여튼 이러한 것은 근본적으로 지금 촛불혁명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전체가 일체 그 무질서한 난동도 없었고 폭력 사태도 없이 그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이 파면되는, 헌재의 결정에 의해서 파면되는 일종의 법적인 합법적 절차에 의한 혁명. 뭐 미국 영국의 뭐 명예혁명보다도 더 멋있는 아주 글로리어스 리보루션을 우리가 만들어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오기까지 이 역사의 그 압류에서 흘렀던, 항상 역사라는 건 보이지 않는 저류가 있는데 네. 그 저류의 힘이 이제 나는 고주에 달했다고 보는데, 이거를 또다시 방심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셨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상가라든가 양심 있는 정치인, 경찰을 때려치고 경찰 교수로서의 뭐 저기도 있지만 그 정보부의 그 당시 국정원의 어떤 비리, 명백한 비리에 항거해서 그렇게 이 정계로 들어오신 우리 표 의원님, 또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좀 너무 이 민주당 사람들이 나른하게 살고 있다. 나른하게 살고 있고,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앞으로 내년 총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총선. 대통령 선거보다 총선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총선에서 우리가 그 많은 의석을 확보하면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선을 앞두고 이 민주당의 순회급들이 얼마나 브레인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주 치밀하고 원대한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근데 과연 그런 걸 하고 있냐 이거야. 맨날 앉아서 하루하루 냉기기 급급하고 뭔가 전략회의라도 하고 매일매일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감을 잡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타치 안 하겠지만은 그런 진지한 노력들. 왜냐하면 나만 해도 내가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이런 어떤 고전학자인데도 현 시대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사는 거는 끊임없이 우수한 제자들하고 만나서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 어떻게 돌아가? 난 신문이나 이런 거 텔레비전 볼 시간이 없어서 잘 안 봐요. 그 대신 그 제자들이나 그 관계자들을 만나서 썸머리만 난 듣지. 썸머리만. 그러고서 핵심을 파악하고. 그런데 그런 노력이라도 하느냐. 그러니까 조금 난 민주당 그 내 사람들이 한치도 방심을 하면 안 되고 비상한 노력을 해야 된다. 비상한 노력을 해야 되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인재들을 포용해서 총선을 향한 아주 치밀한 작전을 지금부터 진행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네. 절절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선생님. 네. 최선 다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미래로 건너가기 전에 친일과 일본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의 숙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린 너무 몰랐다 해도 보면 독립선언서 내용, 그다음에 몽양 영운영 선생이 일본에 가서 동경 한복판에서 강의를 하면서 그 담겨 있는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이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를 짓밟고 했지만 우리가 너희를 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우리의 독립과 자존을 인정만 해주기만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용서하고 함께 일본, 중국, 조선이 힘을 합쳐서 동양평화, 서해평화를 이루어 나가자. 이러한 우리의 절절한 민족적인 정신과 메시지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했던 강제 노역이나 성노예나 이걸 그냥 없었던 걸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 친일파들이 했던 반민족 행위를 잊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데 그걸 지금 오늘도 그 나경원 원내대표는 반민특위 때문에 갈등이 생겼고 친일로 몰지 마라 이런 얘기를 또 오늘 또 해서 많은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거든요. 과연 친일 현재 2019년에 있어서의 우리의 친일과 일본에 대한 자세는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뭐 일말의 여지가 없는데 네. 뭘 근데 죄송합니다만 정확한 다른 쪽으로는 우리가 그 북한 비핵화를 앞둔 눈앞에 둔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 관계라든지 또는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의 어떤 교류 필요성, 발전을 위한 필요성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너무 지나치게 반일이나 친일에 대한 청산을 가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도 또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뭘 당장 뭐 친일을 한다고 그래서 그거를 누구를 잡아내서 지금 처단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 역사의 바른 가치를 세우자는 것이고 네. 그 이쪽에서는 사실 양보할 대로 양보하고 사는 입장인데 우리가 빨갱이로 몰린 사람들이 뭐 끽소리는 하고 삽니까? 다 양보하고 그 기나긴 서름을 다 인내하고 여태까지 살아 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일말의 그 죄송한 마음도 없이 그렇게 당당하게 외친다는 것 자체가 그건 반민족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거의 그 반인륜의 아주 반인간 그야말로 안타이 휴머니즘의 아주 극치를 가고 있는 건데 결국은 난 굉장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그 각도에서는 극단적인 통치의 권위를 과시하는 좀 강력한 그 제재 조치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보다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예를 들면 나경원이 얘기하는데 그냥 엄숙하게들 모든 사람들이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엄숙하게 이렇게 듣고 있었다면은 아마 국민들이 아, 저 미친 사람 저런 형편없는 소리를 하냐 하고 아마 100% 공감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방법은 많다 이거죠. 이런 명백한 비리에 대한 대처 방법은 사실 많은 거예요. 근데 민주당이 좀 머리를 더 써야 된다는 거죠. 머리를 더 써야 된다는 것이고 전략적으로 전략적인 방법이 많다는 거예요. 그건 명백한 비리이기 때문에 그 비리를 일깨우는 것은 국민들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나온 역사적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숨쉬고 있는 정의감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마비된 민족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잘못 건드리면 이제 결국 그들이 당하게 마련인데 그거를 묘하게 총선이랑 맞춰야 된다. 타이밍을. 그런 그들의 그 행패를 잘 활용해서
총선에 압승을 하는 그런 좀 브레인들도 필요하다. 예. 네, 고맙습니다. 물론 이제 선생님께서는 뭐 맹자 공자 또 이 동양 고전 철학과 서양 뭐 기독교까지 넘나드는 전체의 사상과 철학의 전문가시고 이제 역사도 역시 우리 특히 방송이나 민중의 요청 때문에 역사를 다시 이제 재해석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그런 모든 것을 종합한 통찰력으로 우리 미래를 한번 좀 제시해 주신다면 저희가 과연 어떻게 전망을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해나가고 우리 한민족과 한반도와 다가올 그 앞으로의 그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좀 가져야 될까요? 제가 아주 크게 얘기하면은 네. 오늘 표 의원님하고 아주 얘기가 잘 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다 10시간도 얘기하겠네요. 나는 사상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 영역에 대한 그 무한한 깊이 있는 탐색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그 반공이라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예. 그 반공이라는 건 반드시 친미, 친기독교, 네. 친서구적 사유 방식, 친 웨스턴 필로소피, 신서양 철학적인 사고 이런 것들하고 연동돼 있는 거예요. 이게 연동되어 가지고 그 기독교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 지금 한국인들의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실 로마 황제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성서에 대한 해석도 완전 개판이거든요. 전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세계를 가도 유대민족은 왕을 거부했던 사람들이에요. 왕 없이 살았어. 근데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야 니들 왕을 세울 필요가 뭐 있냐. 그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저놈들이 나를 섬기기 싫어가지고 지상에 왕을 세우고자 한다. 니들 지상에 왕을 세우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 벌어질지 니들 전해주라 하면서 야훼가 쭉 사무엘한테 얘기하는 게 있다고요. 네네.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 성서 해석이라는 건 우리가 아주 명백한 사실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권력화된 우상화된 하나님만 믿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이승만도 뭐냐면 자기가 양녕대군의 후손으로서 서양에서 기독교를 흡수해서 완전히 천상에 계신 야훼 하나님처럼 자기를 군중에 군립을 시킨 거죠. 네. 그러니까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 기독교가 오늘 대형 교회로서 이렇게 팽창한 것은 사실은 이승만이 그 우파 정권을 만드는 그 정치적 분위기에 결정적으로 편성해서 대형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종교의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형 교회들은 위기가 온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런 분위기가 사라지니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젊은 애들 안 오죠. 학생이고 뭐고 그 헌금도 줄죠. 그러니까 점점 기형적인 방법으로 이걸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이 지경까지 모든 이 반공 체제라고 하는 것에 엄청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회 체제는 우리 사상적 영역과 관련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성서 해석을 그렇게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에게 진짜 성서 해석을 가르쳐 줘야겠다.
성서나 불교의 경전이나 이게 전혀 다른 게 아니고 이런 것을 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창조적으로 수용을 새롭게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는 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저 사상가로서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약용 같은 사람들은 그 정약용, 정약전 이런 형제들은 그 당시 조선 왕조의 너무도 유학이라는 게 이게 너무 매갈이 없게 지금 이 왕조의 관습과 결탁돼서 여태까지 노론 중심으로 내려온 이 포갑적인 구조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그래도 뭐 기독교적인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냐 해서 창조 수용을 한 건데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도 뭐냐면 이렇게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새롭게 수용을 한다는 거죠. 이걸 없앨 수는 없습니다. 지금 내가. 네. 그러니까는 민주주의가 뭐냐? 민주주의도 이거는 우리가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미국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국 헌법이라는 게 절대 민주적인 헌법이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아직도 왕정적인 여왕이 있고 젖어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민주주의가 됐든 뭐 자본주의가 됐든 이렇게 전부 재해석이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상사적인 작업이라고 하는 거는 좀 해야 할 일이 막대합니다. 막대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업을 제가 하는데 그야말로 이게 힘도 딸리고 이제 늙어가니까 힘도 딸리고 원고를 나는 전부 손으로 쓰는데 컴퓨터를 아직도 안 쓰는데 그러니 어깨도 다 지금 나가려고 그러고 그런데다가 책도 늘 안 사지. 응? 힘이 빠지시네요. 책도 안 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좀 하여튼 이 뜻 있는 자들이 새롭게 이렇게 뭉쳐야 됩니다. 새롭게 뭉쳐야 되고 책도 좀 부지런히 사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그 하신 말씀 중에 그 제가 기억나는 게 직지심경에 대해서 일부에서 경자를 성경에만 붙여야 되니까 자꾸 경을 안 붙이고 뭐 직지라고 뭐 직지심체 요절 이렇게만 하려고 하는 그걸 질타해 주셨고 팔만대장경에 엄청난 그 어떤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그런 또 정신적인 이런 가치도 설명해 주셨고 제가 이게 읽으면서 전부 이걸 뭘 붙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퀴즈입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신통력과 사상의 능력으로 뭘 붙였는지 혹시 너무 죄송한 인상 깊은 너무 통속적입니다. 사실 제가 여기 붙인 건 뭐냐면 가능하다면 선생님 모시고 가보고 싶은 장소들을 좀 붙였습니다. 선생님 보성중학교 나오셨죠? 저도 보성중학교 후배입니다. 그 해화동 로타리에서 여운형 선생님이 그 피살 당하신 그 현장도 꼭 한번 선생님과 찾아가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례에 그 매천 황현 선생님의 구안실도 현장을 과연 복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보고 싶고 가볼만해. 그리고 제주 4.3의 그 아픈 현장, 보도연맹, 뭐 신전마을, 순천 신전마을, 뭐 여수 이 그 모든 역사적 현장들을 제가 좀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꼭 한번 시간 되시면 내주시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너무 몰랐다를 전 국민이 다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 제가 좀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뭘 느꼈냐면 이걸 읽으면서 제가 사실은 추리 소설을 쓰기도 했거든요. 그래. 근데 이 작법이 제가 감히 이게 추리 소설 같은 작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셨지만 중간 중간에 자꾸 너무 힘들다.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그만 써야 되겠다. 막 협박을 하시는 게 독자를. 그러면서 빨리빨리 읽어라. 뭐 이런. 그러니까 이 흐름이 그냥 뭐 딱딱하게 뭐 역사적 사실을 서술하거나 막 이론을 쓰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 분의 이 사상 철학가가 저 그 고구려부터 시작해서 고려 제국 그다음에 조선으로 이어오고 왜 여수가 조선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는지까지 시작을 하면서 여순으로 이어지는 그 여정이 그냥 뭐 이순신 장군의 그 양무호남 심호국가까지 들어가면서 이 엄청난 이 한민족의 역사인데 이게 한편의 소설처럼 거기다 추리처럼 막 이렇게 중간에 반전도 들어가고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네. 뭐냐면은 정말 우리 표 선생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귀가 있는 자들이 그 이제 알아들을 사람들만 알아듣는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알아듣는 것만큼 뭐 본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도 있지만은 그 나의 메시지를 그 짧은 지금 말씀 하나만 해도 그야말로 고조선으로부터 여수가 역향이고 이런 얘기들 제주도의 그런 슬픈 이야기들 네. 이런 거가 다 사실은 꿰어져서 오늘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그 어떤 이 전체를 이게 통시적인 그 우리 흐름을 전관하는 그런 시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재밌게 느껴지신 거죠. 근데 제가 시각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 시각으로 써주셔서 저를 그냥 막 제가 그러니까 타임머신 타고 여행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느낌으로 그 표창원과 같은 수없는 표창원이 이거를 읽어주고 있다고 하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빨리 막 나도 쓸 수가 있었던 거거든. 그 저 원고지를 놓고 보면 거의 이렇게 탁탁탁탁 점찍듯이 그냥 글자가 가거든요. 그냥 보면 하루에 보통 5, 60매 써야 되니까 이렇게 빨리 하려면. 그러니까 그 긴박한 흐름을 이 책을 어떤 사람은 내 책을 읽으면 막 그 책에서 막 침이 튀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 막 느껴집니다. 그런 말도 하거든. 그 판소리가 막 들려온다고 그런 소리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참 귀한 그야말로 뭐 나이 차이로 봐도 한 세대가 차이가 나고 그야말로 이 정말 내 제자 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그 같은 평면에서 우리가 지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게 나로서는 아주 고맙고 앞으로 더욱더욱 그 표창원 같은 사람들이 위대한 의정 활동도 하고 그 뭔가 이 정말 우리 이 역사를 이제는 우리가 방관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 생각이에요. 늙었다 그래서 후퇴하지 않고 더 젊게 더 marching forward 앞으로 나아가겠다. 그 선생님이 저한테 좀 책임을 지실 일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사실 제가 2012년 겨울에 경찰대학 교수직을 그만두고 때려치고 나오게 된 원인에는 1986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선생님께서 고려대학교 교수직을 때려치고 나오신 그 사건이 사실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제가 받았던 충격과 그 인상과 내가 가진 것에 연연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것들. 그래서 선생님 때문에 제가 직장을 잃었으니까요. 아니 나도 그 표창원이가 그때 그 경찰 대학에서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그런 교감이 있었어요. 내가 이 사람이 정말 내가 했던 그런 어떤 정신적인 고뇌를 같이 겪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런 과정을 겪은 사람들 중에서 잘 안 풀린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내 흉내를 냈다가 근데 맞습니다. 완벽하게 잘 풀린 유일한 케이스예요 지금 표 의원이. 정말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난 굉장히 가슴 아파요 그것 때문에. 근데 표 의원님이야말로 훨씬 더 보람 있는 삶의 장을 찾았고 그것은 우리 민족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책임이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10시간이고 20시간이 계속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제가 또 다음 일정도 있고 선생님 너무 바쁘시고 그러셔서 다음 기회에 꼭 한번 다시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하여튼 선생님 마지막 좀 말씀 주십시오. 지금 나는 그 추천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너무도 위로가 됐고 그 무엇보다도 그 이 책을 이해하시는 그 이해 방식에 나는 여태까지 내가 많은 사람을 접촉을 했어도 우리 표 의원님만큼 그렇게 포괄적으로 정확하게 그 저의 감정까지 이게 책이라는 게 논리로만 접근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건 논리가 아니라 나의 호소, 그 애절한 느낌인데 그 느낌을 그대로 전달받으셨다는 게 아주 충격적인데 사실은 난 최근에 네. 그 내가 여러 가지 운동을 좀 하거든요. 네. 근데 싸우는 데 있어서 UFC가 그게 나는 예.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사실 싸우려면 실제로 UFC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맥그리거. 그 하빕. 그 UFC의 해설을 맡는 김대환이라는 친구가 아주 그걸 맞는 것도 이렇게 맞으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이지적인 해설하니 그 사람은 너무 세게 맞네요.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어떻게 알아내가지고 전화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야 내가 네 해설을 듣다가 너무 감동을 했다. 그래서 내 책을 하나 보내줬거든. 네. 근데 이 친구가 그 뭐 UFC 해설이면 운동하는 친구라서 그냥 이런 지적인 세계에 관여를 안 할 사람 같은데 나한테 이만큼 장문의 소감을 당장 읽고 제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거를 본 적이 없다고. 근데 아주 감동적인 문장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네. 그래서 야 나의 친구들은 정말 이런 사람들이구나 했는데 오늘 정말 표 의원님 제가 딱 이 책에서 감동받는 거로는 가장 포괄적인 감동을 저한테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